안녕. 오늘은 명제 사이의 관계,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일단 명제의 구조는 가정과 결론으로 되어 있지. 여기서 그 명제가 만약에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해당 가정에 대한 조건과 결론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봤을 땐 P라는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을 이런 포함 관계일 때를 그 명제가 참이라고 말하지. 자, 여기서 이 가정의 P와 결론의 Q의 이 진리집합 또는 이 명제에서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그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명제가 P이면 Q라고 했을 때 그 역은 결론인 Q가 가정에 위치해 되고 가정에 있던 P가 결론으로 갔을 때 그 명제의 역이라고 부르게 되고 당연히 그 명제가 참인 경우엔 그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선 참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관계가 서로 이퀄일 경우, 같을 경우, 그때는 그 역을 해도 그 명제가 참일 수 있지. 하지만 가정이 결론에 포함은 되고 진 부분집합인 경우, 그런 경우엔 그 역은 거짓일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는 것. 다만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문장이나 식이 그 명제의 역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대우라는 건 그 해당 명제에서 결론인 Q를 부정을 하고 가정에 위치시키고 가정에 있던 P가 부정이 되어서 결론에 위치되었을 때를 그 명제의 대우 관계라고 말을 해. 자, 이 대우라는 것은 뭐 명제도 마찬가지, 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어떤 단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하고의 어떤 조건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그 명제의 역,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는 거지 역과 대우가 따로 독립적으로 적힐 수 없다는 거. 혹은 기억, 명제의 역과 대우의 관계는 약간 그 종속적인 관계다라는 것. 명제가 있어야 역과 대우가 있는 것.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여기서 이 역보다 이 대우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면 결론이 부정이 되었고 가정이 부정이 되었잖아. 부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 그 어떤 집합에서의 부정은 그 집합의 여집합이고 이거를 적어볼까? 부정의 관계. 집합, 집합은 집합의 여집합. 등호의 경우는 등호가 아니다. 부등호의 경우는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가 없는 부등식의 부정은 등호가 있게, 등호가 있는 부등식의 부정은 방향 바꾸면서 등호는 제외. 그리고 접속사 and의 부정은 or, or의 부정은 또 and겠지. 그리고 모든 이제 all의 부정은 some, 이제 어떤이 되겠지. 이 정도가 있겠지. 부정은 부정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부정에 대해서 많은 조건들을 부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는 여집합이 그 명제의 부정이잖아.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된 이 참인 명제의 구조에서 참일 때 P와 Q는 이런 관계겠지. 여기서 이 P, 가정의 부정은 P의 여집합이고 결론의 부정은 Q의 여집합이겠지.
자, 그렇다면 대우인 not Q의 집합은 Q 여집합이 되고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이 가정은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면 P의 여집합이 오히려 Q 여집합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 자, 이로써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되게 돼. 아까 역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지.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역이 참은 아닐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우는 명제하고 역이 명제의 참 거짓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자, 이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 명제의 구조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적어보고 넘어갈게. 문제는 뒤쪽에 대표 문제 있으니까 그거로 풀이를 대체할게. 방금 했던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해. 그러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것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자, 일단 뭐 읽어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자, 여기서 P와 Q가 대표적으로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니까 자, 어떤 P라는 가정은 Q라고 하는 결론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다. 자, 이런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P나 Q는 그냥 가정이나 결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기호일 뿐인 거지. 자, P라는 자리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 Q라는 자리에도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자, 이 조건과 조건 사이의 관계가 이제 충분한 조건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더 필요로 한 조건이냐. P하고 Q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거든. 주로 이제 P는 이제 난 이걸 어떻게 항상 설명하냐면 P가 호랑이야. 그림을 이런 그림이 좀 유치하긴 한데 자 이게 호랑이라는 애가 있어. 호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 호랑이가 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자. 단독주택이야. 이 P의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Q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 호랑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들어가서 생활하기엔 이 집은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호랑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충분히 집이 크지. 자, 그때 우리가 이거를 크게 적을까? 여기 크게 적을까? 여기를 우리는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 곧 호랑이라고 하는 P 집합이 집이라고 하는 Q 집합에 충분히 포함되어질 수 있지. 이때를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집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는 박스에 안 들어가지, 그지?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가 살 수 있는 고양이 집이야. 고양이 집. 뭐 요런 아주 작은 고양이 집.
이거는 고양이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 호랑이가 집은 집이지만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사는 집이야. 호랑이는 등치가 고양이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부족하지. 그 공간이. 곧 호랑이가 고양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이 고양이 집이 호랑이를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기가 커질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조건이 고양이 집이라는 조건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고양이 집이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P가 Q보다 더 크다면 이 Q는 P를 담기에 조금 더 크기가 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고양이 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자, 그래서 가정에 위치한 P가 결론에 위치한 Q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고, 이 호랑이인 P가 고양이 집, 더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엔 Q가 조금 더 P를 담기에 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 요 문장이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표현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 사는 집, 호랑이가 고양이 집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되면 충분 조건, 이거는 충분. 반면에 P가 오히려 Q보다 더 큰 경우, 이때는 이제 필요 조건. 자, 그럼 여기서 호랑이는 보통 동굴에 살지, 그지? 호랑이가 동굴에서 살고 있어. 이 동굴은 호랑이의 크기하고 똑같아지지. 곧 P하고 Q의 위치, 그 크기 관계가 서로 똑같아. 이때는 서로 누가 누군가에게 뭐 충분하다라든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을 경우엔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 이거는 뭐 세 번째 경우는 그냥 같을 땐 그냥 필요, 충분이라고 말한다. 어렵진 않지, 그지?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봤어. 자, 그럼 이걸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충분하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파악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런 관계도 우리가 많이 쓰거든. 어떤 명제를 우리가 보통 조건을 가지고 P라는 조건일 경우에 Q라는 조건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화살표를 보내고 보통 참일 때는 두 줄로 긋게 되는데 나는 참이 될 때는 화살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야. x가 2라면 x제곱은 4가 된다. 예를 들어서 x가 2라는 조건과 x제곱이 4라는 조건에 대해서 x값 2를 제곱했을 땐 4가 나오기 때문에 P이면 Q라는 명제에 참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라고 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엔 그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보는 거야. Q라는 조건을 가정해 두고 P라는 조건을 결론해 뒀을 때 Q이면 P라고 했을 때 그 역을 봤을 때 만약에 그 역이 거짓이다. 방금 내가 예를 든 x제곱이 4라고 했을 때
x는 2가 될까? 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땐 x값 중엔 제곱해서 4가 되는 x의 값은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 Q이면 P라고 하는 이 명제는 거짓이므로 여기 X라고 표시할 수가 있지. 순수하게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이 되면서 P가 Q와 같지 않은 이런 경우, P가 Q에 포함이 되지만 P는 Q와 같지 않을 때 이런 관계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럼 반대로 필요 조건의 관계는 P이면 Q라는 기본적인 명제는 거짓이야. 하지만 그 여기의 경우는 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도 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경우는 그 명제의 참 거짓을 따졌을 때 기본 명제는 거짓이지만 여기 참인 경우에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 그럼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은 P가 Q가 되기 위해서 참이고 그 역도 참인 경우를 우리는 P하고 Q 조건을 같다. 이거를 동치라고 다는데 조건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 거짓을 이용해서 P일 때 Q가 참이면 참이지만 그 역은 거짓인 경우엔 충분 조건, 반대로 P면 Q가 거짓이지만 그 역이 참인 경우엔 필요 조건, 둘 모두 참일 경우엔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그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명제의 참 거짓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마 책의 표현이 약간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 어렵고 쉽고의 문제라기보단. 그리고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면서 익히도록 하자. 대표 유형 1번. 우선 대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x는 1번에 1번. x는 2, 2고 y는 3. 자, 여기서 이 부분이 가정이 되겠지. 가정의 조건이고 xy의 곱이 6. 이거는 결론의 조건인데 가정의 조건과 결론의 조건의 위치를 바꾸면 역이 되겠지. xy의 곱이 6이면 x는 2이고 y는 6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를 역. 답에 있는 걸 참고할게. xy의 곱이 6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자, 이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 따져볼게. 곱해서 6이라고 했을 때 x가 2, y가 3이 반드시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지? 밑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닌 예를 하나 이상 들어주면 되니까 역은 거짓이다. 화살표에다가 x 표시 칠게. 여기 거짓일 경우에 다음 이 명제의 대우 우선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xy가 6이다라는 이 조건의 부정은 등호니까 등호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되고 가정 결론의 부정은 가정의 위치에 두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던 x가 2이고 y가 3이다라는 이 가정을 부정하게 되면 등호의 부정은 등호가 아니다. 네, 여기 밑에 있구나. 등호가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이고 이거는 영어로는 and겠지. and의 부정이므로 또는 그리고
y는 3이다의 부정은 y가 3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 이게 결론의 부정이겠지. 그리고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을 같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우선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보면 x랑 y가 2와 3이라면 곱하면 6이 이건 뭐 당연히 참이겠지, 그지? 이처럼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의 대우, 요 문장도 참일 거야. 우선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등호에 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등호의 부정인 경우는 우리가 참 거짓을 따지기 애매하지, 그지? 2번을 볼까? XY의 곱이 0보다 작다면 XY는 X가 음수, Y가 양음수일까? 자, 일단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보면 XY를 더해서 음수라고 해서 반드시 둘 다 음수일 필요는 없지. X가 음수고 Y는 양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명제는 일단 거짓이야. 그 역을 생각해 볼까? X가 음수고 Y가 음수라면 XY를 더해서 음수일까?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기 때문에 그 역은 참이겠지, 그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역은 간단하게 표시할게. 자, 이 명제에 대우를 적어볼게. 자, 대우를 적을 땐 요 결론에 있던 x 음수 이고 y 음수, 여기서 이고는 영어로 표현하면 접속사 and겠지. 자, 이 결론에 있던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 부등호의 부정은 방향 바꾸고 등호가 없다면 넣어주고 and의 부정은 OR이 되고 y도 마찬가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방향 바꾸고 등호 넣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가정에 위치한 조건인 x와 x 더하기 y가 음수다에 부정을 하면 x 더하기 y는 부등호므로 부등호의 부정 방향 바꾸고 는이 없을 땐 넣어주면 되지. 자, 이 대우는 아까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밑에 유제 문제는 직접 풀어보도록 해.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건 질문해. 자, 유형 2번에 1번.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여기서 이기 위한이란 단어가 이 문장, 요 구문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기 위한이라는 이 구문 앞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두게 되고, 결론이라고 두면 앞에 이 P라고 언급된 부분은 이제 가정이 되겠지. 여기서 이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결론이 더 크면 충분 조건, 가정이 크면 필요 조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고, 반대로가 아니라 가정과 결론의 관계에서 결론이 가정을 포함할 땐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가정이라는 조건이 결론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그 역은 거짓인 경우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고, 필요 조건은 이 상황과 반대 상황이지.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게.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1번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이 있고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조건이 있는데 정사각형인 경우에 정사각형이 마름모라고 했을 땐 참이 될 수 있지.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도 부르칠 정도로 마름모가 가진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역을 생각해 볼게. 마름모는 정사각형일까? 라고 했을 때
마름모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가 분명히 존재하거나 더 많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야. 이처럼 원래 명제는 참이지만 그 역이 거짓인 경우,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2번, XY의 곱이 0인 경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일까? 자, 일단 X랑 Y의 곱이 0이 되려면 이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경우지. X가 0 또는 Y가 0인 조건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인 조건. 여기서 X제곱과 Y제곱의 덧셈을 한 값이 0이 되려면 이건 X가 0이고 반드시 Y도 0이어야 되겠지. 자, 여기 XY의 곱은 0이다라는 문장 옆에 적어놓은 이 조건은 서로 같은 뜻이야. 이거 동치라고 해, 동치.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 자, 그러면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이 조건은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까? 아닌 경우가 존재하지, 그지? 이 또는이라는 것의 의미는 X가 0이지만 Y가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역을 생각해 볼게. X랑 Y가 둘 다 0이야. 그러면 XY의 곱은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역은 참이야. 그리고 2번은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 명제는 거짓이지만 그 역이 참이기 때문에. 다음에 3번. 우선 P라는 조건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좌변에 있는 절대값 X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우선 절대값이라는 걸 풀기 위해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X가 0보다 큰지 아니면 X가 0보다 작은지 X가 아니면 0인지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X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대로 나왔어. 자, 그러면 X가 X보다 크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지, 그지? 이거는 1번 경우는 탈락. X가 0보다 크진 않다는 거야. 그럼 2번, X가 음수라고 했을 때 음수인 경우엔 마이너스부터 나오지.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 그럼 x는 0보다 작다. 자, x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땐 이 부등식은 0보다 작다는 이 전제 조건에 만족되어지지, 그지? 그래서 2번은 성립한다. 마지막 세 번째, x가 0인 경우 x가 0이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인데 0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x는 0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3번에 있는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작음을 의미해. 동치가 된다. P에 있는 이 부등식과 x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은 서로 동치, 같은 말. 자, 이 Q라는 조건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P하고 Q라는 조건이 서로 같은 뜻이겠지. 자, 이 경우를 우리가 P하고 Q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밑에 유제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질문하도록 해.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이런 부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했어.
자, 아까 2번에서는 내가 화살표 갈 때 되는지 올 때 되는지 또는 갈 때는 안 되는지 올 때는 되는지 아니면 갈 때 올 때 모두 되는지 세 가지 어떤 방식 중에 하나에 의해서 첫 번째 그림은 충분, 두 번째 그림은 필요, 세 번째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은 아까 처음에 호랑이와 집, 호랑이와 고양이의 집, 고양이 집처럼 포함 관계를 통해서 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포함 관계를 따지기 참 좋은 문제지. 왜냐면 수직선으로 나타내기 쉬우니까 부등식은 일단 P라고 하는 조건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고 이때 Q라고 하는 이 결론에 위치한 이 Q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A부터 A라는 A까지에 대한 범위인데 1번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선 Q가 P를 포함해야 되므로 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하는 이 P 가정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란 집합이 이렇게 덮을 수 있어야 되겠지. 호랑이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커다란 집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왼쪽 끝은 마이너스 A여야 되고 오른쪽 끝은 그냥 A여야 되겠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좌측, A는 2보다 더 우측에 위치되어야 하므로 얘를 부등식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여기는 등호를 넣어도 관계는 없어. 왜냐면 Q 조건에도 등호가 있고 P 조건에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A가 2보다는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지. 두 부등식의 두 조건의 연립 부등식은 A가 2 이상이어야 되겠지. A가 2 이상이란 조건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2번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선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을 오히려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호랑이는 고양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고양이네 집이 호랑이를 담기에 크기가 더 커질 필요가 있지. P가 Q보다 큰 상황 경우를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이 색칠해 놓은 이 영역 안에 Q가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Q를 이 안쪽에 그려볼 수 있지. 자, 이 노란색으로 지금 그려진 영역이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Q의 영역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2보다는 위치상 작거나 같을 수 있지. 요거의 연립부등식은 첫 번째는 A가 1 이하, 2 이하니까 A는 1 이하가 돼야 되겠네. 자, 여기서 이 기본 전제 조건에 A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0보다 크다란 조건을 추가해서 A는 1 이하여야 되지만 0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조건의 참 거짓으로 따졌을 경우도 있고 참 거짓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포함 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 어떤 게 더 편하다 이건 없어. 문제마다 다 다르고 4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거든. 자, 충분 조건이므로 P 진리집합은
Q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Q라는 결론에 P가 포함이 되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막 항상 옳은 조건을 찾으면 되겠지. 자, 1번 P하고 Q의 교집합이 Q이다. 이건 P 안에 Q가 포함이 됐을 때의 조건이므로 항상 옳은 건 아니야. PQ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지? Q라는 집합 안에 P가 포함이 되기만 해도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2번은 합집합이 굳이 전체 집합이 아니어도 되지. 그래서 항상 옳은 거를 찾기에는 2번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P 여집합의 Q 여집합의 교집합이 P 여집합이다. 자, 일단 좌변에 있는 3번 보기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지. 이렇게 묶어줄게. 이 값이랑 P 여집합이 똑같다. 여집합을 떼고 생각해보면 P하고 Q의 합집합이 P라는 얘기인데 합집합이 P가 되기 위해선 P가 Q를 포함했을 때 이런 관계를 보일 수가 있지. 그래서 3번도 역시나 이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집합의 관계는 아니다. 4번 교집합과 P 여집합이므로 이거는 Q 차집합 P라고 할 수 있고 Q에서 P의 차집합 부분이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Q 진리집합과 P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Q 차집합 P인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소가 없다는 건 역시나 P가 Q를 포함했을 때 성립하는 식이므로 이건 탈락이다. 자, 5번 Q 여집합과 중간에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게 되면 P 여집합의 여집합은 P가 되겠고 요거는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P 교집합의 Q 여집합이고 자, 교집합 여집합은 P 자집합 Q로 볼 수 있고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P하고 Q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P 차집합 Q 부분이 원소가 없다는 건 Q 안에 P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5번 조건이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 조건이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안녕.